전국에 도장이 200개가 가까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동작을 근본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때려치게 만든 게 저거예요. 택견을 망친 주범이야 저게. 주범이야 저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택견을 망친 최악의 요소 월드컵 16강으로 시작할 거고요. 일단은 뭐 얼마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있을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약간 팩폭이 곁들여진 컨텐츠가 될 거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요소 그렇죠. 택견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고쳤으면 생각하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라서 이거를 수행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있는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작. 이제 단련과 협회 분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련을 근데 이제 택견이 저렇게 낭심 단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인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격이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다 배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련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낭심 단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게 월드컵들을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떨어질 놈을 좀 설명하고 나머지를 제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땐 단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 네. 나도 단련을 떨어뜨릴 생각이야. 네, 단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련은 굉장히 지역적인 존재 그 요소이고 협회 그치. 분열은 굉장히 그 택견 현대사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러면 택견의 단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련 중에서도 특히 그러니까 단련이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내 기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단련이라고 보면 그런 거고 송덕기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 예전에 그 소뚜껑을 깨는 사람에 대해서 차력사에 대해서 이건 도 회장님 책에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라고 하니 송덕기 할아버지가 그놈 집에 망치가 없나 보지 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런 도구에 걸맞는 수준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똑같은 걸 계속 때리고 하는 류의 단련은 상대적으로 훨씬 비중이 적었던 것 같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택견하면은 손등 단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시그니처가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국 무술에서 그 수입한 케이스고 네. 그렇다고 단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손끝을 단련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땅바닥이면 손끝을 이렇게 세운 상태로 버티고 세운 상태로 앉은뱅이를 하거나 세운 상태로 팔굽히기를 하거나 그런 류의 단련은 있어요. 그래서 손끝 단련은 있다. 손끝. 왜 손끝이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왜냐면 이런 데를 찌르거나 꽉 움켜쥐거나 하는 용으로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단련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치는 부위에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단단하게 만든 류의 단련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김상욱 열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를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탕 치는 그런 단련을 했었대요. 근데 김상욱 열사가 체육을 제대로 배운 게 YMCA 그 청년부장 할 때인데, 그때 체육부 선생이 이제 택견을 젊었을 때 하셨던 이필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필주 목사님은 군인 출신이고 그 군에 들어가기 전에도 택견을 하셨었고, 본적은 왕십리고 사는 곳은 이제 중촌 쪽, 명동 쪽, 남산 명동 쪽 이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구리개 쪽에 가까이 사셨던 분이고, 근데 어쨌든 이필주 목사로부터 체육을 배웠고 김상욱 열사가 했었던 수많은 어떤 활약을 보면 이분이 무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사실 그런 활약을 펼칠 수가 없는데, 김상욱 열사의 본인의 아버님이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분은 구식군인이셨고, 이필주 목사는 구식군인 출신인데 신식군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군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 정확히 말하면 수도도 아니고 망치 이 매주먹으로 쾅 대장간에서 망치질 하듯이 두드렸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거를 치는 방법을 왜 하냐고 이게 또 누가 물어봤더니 힘을 올바로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장된 류의 거네. 그런 류의 단련은 있다. 그런데 송덕기용이 어쨌든 증언으로 남아 있는 내용에서는 한 부위를 거의 무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은 그 당시엔 없었다. 그럼 중국 무술에서는 손등만 단련을 해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 배우신 분은, 그러니까 아예 손등, 여기, 손바닥, 그리고 정강이, 발등, 다 하세요. 다. 다 하시고, 그리고 위대 택견에서도 이 부위들은 단련을 많이 하죠. 우리도 그리고 서로 발 차고 마주대고 하면서 정강이도 많이 단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끼리 부딪히거나 자기 몸을 부딪혀서 하는 단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취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단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혹은 수련의 어떤 경로, 요런 것이 택견을 대표적으로 예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흐름이었는가, 송덕기용 당시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단련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단련을 어쨌든 하면 본인의 기량에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기술의 경로나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사장되긴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에 치는 훈련은 품밟기나 활갯짓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경로, 가이치자를 쓰는 경로, 품밟기를 쓰는 경로, 그렇게까지 훈련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단련 얘기를 들을 때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 1시간이라든지 길게는 서너 시간씩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샌드백을 쳐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 시간에 샌드백 치면은 네 실력이 얼마나 더 늘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강 과장님. 네, 여기까지. 제 분량을 위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그러면 분열은 일단은 코멘트도 안 해? 그래도 단련보다는 협회 분열이 심각했다? 협회 분열이 질 때쯤에 하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안 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앉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제가 좀 풀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제 생각엔 자료 무시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이능화의 택견 남생론과 더불어서 이 드라마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능화라는 그 사람 친일 문학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일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조선 해어화사라는 책을 썼고, 해어화라는 표현 자체가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라고 해서 기생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택기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미동을 갖게 되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남색을 이루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죠. 제가 이 드라마를 딱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이 드라마는 그 BL 드라마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퀴어 드라마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주인공 이름에 택견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참 책 때문에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할 때 택견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 네 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캐릭터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중에 한 명 주인공 이름이 택견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택견이 뭔지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 이 이능화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인공 이름을 택견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작가님이. 그러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능화의 글을 보면서. 이능화의 글을 보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천박한 행위로 묘사했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무예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김영만 선생님 논문에 있죠. 그러니까 김영만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셨을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독립운동이든 아니면은 민족운동이든 이런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택견의 무예적 모습들을 강조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안학 같은 사람, 조선무사 영웅전 같은 데에서 택견은 조선의 유술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술이 주짓수라는 얘기니까 조선의 맨손무예로 이제 택견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바퀴이기도 하고 서로 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친일적 경향이 있었던 문인들이 택견을 좀 약간 비하하듯이 묘사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비슷하죠.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동의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난을 감수하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으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는
무레배로 그렇겠네요.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친일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세상이 됐는데, 이제 자꾸 택견하면서 사람들 패고 다니고 난리치고 독립한다고 네네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그 사람들의 그렇죠. 정신 세계를. 아, 재밌는 게 장충청년회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충청년회가 이제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이모인데 이름이 그 장충청년회가 어떤 조사를 받냐면 경찰 조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저기 그 지금 시구문이라고 하는 광희문, 그러니까 광희문, 지금 광희문이라고 하죠. 당시에 광희문이라는 이름도 썼고 시구문이라고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시신이 나가는 문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동문이기도 하죠. 작은 동대문, 그러니까 동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광희문 일대가 그 유숙의 대쾌도에 나오는 그 그림, 뭐 아마 택견으로 추정되거나 혹은 뭐 까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씨름을 하고 있는, 사빠 없는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일대가 광희문 일대예요. 네. 근데 장충 역시도 그 동네예요. 광희문 일대. 근데 그 장충 청년회가 조사를 받는데 무슨 조사를 받냐면 어떤 그 주점이, 어떤 음식점이 협박장을 받은 거예요. 순종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니네는 조의를 표하지 않냐? 조의를 표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그 지금 전하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러니까 폐하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조의를 표하지를 않으면 깽판을 놓겠다라는 협박장이 오는데 그 협박장의 명의가 광희청년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광희청년회라는 조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아마 그 광희청년회의 그 지역에 있는 청년회인 장충청년회일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일제 경찰들이 추정해서 장충청년회를 조사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다. 친일하는 사람들과 택견하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장충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논의가 약간 뜨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저희가 송덕기의 스승, 그러니까 100% 네. 택견을 했었을 임호라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은 아마 황실의 호위 무사였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 하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장충청년회를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 대표자로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어떤 순종 폐하가 돌아가셨는데 조의를 표하지 않는 놈들 다 부셔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깽판을 놓으니 친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났겠네요. 그렇죠. 그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뭐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 과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가 완전히 부정되지 없을 수도,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죠. 사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제 그 무엇을 부각하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집단을 무엇으로 부각하느냐. 그러니까 택견을 했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임금의 호위를 할 정도로 뭐 조선시대가 관료제 사회, 500년짜리 관료제 사회인데 아무나 막 뽑아 쓰던 시대도 아니고, 뭐 학식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유교 사회에서 왕의 호위를 개차반들을 맞아요. 네. 데려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택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무관이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부각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무엇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제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택견 남색론이 가장 좀 큰 어떤 거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능화의 택견 남색론이 이제 일종의 그 유희성, 이거는 이제 놀이다라는 거를 더욱더 강조하는, 이게 내기판에서 벌이던 놀이다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조금 더 강화하는 사료이기도 했죠. 네, 그런 면에서 택견의 이미지를 좀 안 좋게 하는. 근데 저는 뭐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그러니까 나쁘게 코멘트 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적 취향이라는 건 당연히 열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택견에 무엇을 부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능화는 이제 그런 것을 부각했다. 이제 유의적 의미, 그리고 뭐 그 내기 도박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 제 생각에는 이능화가 무술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능화라는 사람이 결국에 택견 이 남색 얘기가
조선 해어가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에 대한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친일파이기도 친일파지만 기생집을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는 놈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운동을 똑바로 하고 이런 놈이 아니라 그냥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놈이라 진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친일파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해어와사라는 책이 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견에 대한 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택견을 열심히 했으니까 택견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놈은 기생질을 열심히 했으니까 기생에 대한 책을 썼을 것이고 그 과정에 주워들은 얘기가 택견이 저기 보니까 미동을 걸고 겨루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썼을 것이다. 네네네. 라는 것이 무식한 저의 그렇죠.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클럽사라는 걸 누군가 썼어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라고 말한 다음에 여자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둘이 뭐 이렇게 붙었다. 누가 그 여자랑 데이트할지는 승자가 정해진다. 원펀치로 결정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싸움 말고 뭐 야차 뭐 이런 용어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렇죠. 그런 식의 그리고 그 말에서 택기연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썼는데 맞아요. 예전에도 저도 그게 어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탁권설이 이제 명확해지면서 택기연이라는 말은 택견이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걸 한자로 언어 유희화해서 언어 유희로 맞아요.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택기연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어의 형성 순서상으로 봐도 그 택견이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걸로 내기를 할 수는 있었겠죠. 뭐 근데 그거를 택기연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자료무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무시는 근데 어떤 취지였습니까?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이죠. 오케이.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견강부회인 거고요. 네. 자, 이크에크와 힙스터병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크에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크에크 이거 동화책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말입니다. 작가분이 계실 테니까요. 이크에크는 파급력이 워낙 높은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거의 우승 후보겠죠? 그러면 이제 힙스터병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위태 택견을 할 때는 공관장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네네. 근데 공관장님이 힙스터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택견 놀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100% 무술이어 버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약간 놀이와 유희와 이 언저리에 결쳐져 있으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택견하는 사람들이 왜 경쟁력이 없냐면 달리기도 안 해요. 웨이트도 안 해요. 이걸 무술이나 운동으로서 접근하지 않는다니까? 나 그냥 이거 하는 게 좋아. 이러고 팔랑팔랑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내가 정말 이 판에서 이 씬에서 경쟁력을 갖고 내가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게 아마 세대적으로 걸쳐서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룰의 특수성이나 문화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택견판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진짜 뿌리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일종의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힙스터병은 이제 나는 특별하고 싶다. 그렇죠. 특별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 그렇죠. 요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택견 안 했으면 내가 킥복싱이나 무에타이 이런 거 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사범 소리나 들었을까? 나 그냥 먹물인데. 강가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도 어쩌다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그냥 취미로 행복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진짜 우리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뭉친 거지. 다른 운동이었으면은 우리는 껴주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재능으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조차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위태 택견 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늘 더 넓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훈련하고 있나? 내가 저 사람들이랑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답변들의 종류가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은 야 운동해야지 그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케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이제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 그렇게까지는 뭐
아,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꺼지라고 집에 가서. 근데 그 뭐냐, 이게 뭐 과거 세대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바로 윗세대만 해도 동아리에서도 배밀기 100개씩은 하고, 그렇게 하고, 웨이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가 더 그게 좀 심해졌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공을 들일 사람들이 택견을 선택 안 하게 됐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 올렸다. 어떻게, 지금부터 처음으로 힙스터 돌아가야 병-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힙스터병은 지금부터 이크이크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힙스터병은 이크에크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견이 뭐 실제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덜 알려져서, 덜 전해져서 개인의 어떤 기량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게 노력을 통해서 이제 막 채웠었던 시기도 있고, 뭔가 특별한 기술,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자기 정립했었던 그게 같이 막 혼재돼 있던 시기도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특별함이 택견이 돼버린 게 좀 힙스터병이랑 같이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기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기가 뭔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런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러니까 품밟기가 정확하게 뭐냐, 품밟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품밟기의 목적과 의미와 의도가 뭐냐, 품밟기가 고도화되면 뭐냐, 이게 없으니까 품밟기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품밟기에 대한 오독이나 오해, 잘못된 자기 해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품밟기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라고 쳐요. 네. 내가 어쨌든 어떻게 흔들든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품밟기를 잘한다라는 건 결국 중심각교로 상대방을 돌파하는 파워를 내는 그 타이밍과 기술과 스텝인데, 그렇지. 근데 품밟기는 이거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하면은 택견을 잘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힙스터들이 우회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많고, 근데 힙스터들은 노력을 덜 들이면서 이미지로 부각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지를 자꾸 가져가게 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크이크가 올라갔고요. 편집으로 제가 어떻게든 커버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생 택견과 한복인데요. 네. 약간 좀 약한 놈들끼리 붙었어요. 둘 다 그렇게 최악의 요소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죠. 이거 한복자를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 어떻게 섭외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자, 두 개 다 얘기를 해볼까요? 짬짬바리들이니까. 그러게.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복을 비판하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힙스터병이랑 같이 연관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이 한복을 안 입을 수 있냐, 택견을 하는데 반드시 한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운동하는 놈들이 이렇게 빨랫감을 많이 만들었을까? 지금 티셔츠만 5벌씩 사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 행전에 바지에 막 무슨 막 고름을 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한복 입지 말자고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세트로 착장하지 말자. 왜냐면 동작도 안 보이고 제대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이쁘게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복이 일종의 진입장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 세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는 한문 선생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한문 선생님,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윤리 선생님,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약간 광인의 천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거 역시 어지간한 힙스터가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핏이다. 저 그때 향대감님이랑 촬영할 때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복의 존재감이 강력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진짜 풀세트 착장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으니까 에버랜드에서 얼룩말 탈출했을 때 그 정도의 어그로가 끌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독립문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금수 작가님의 책에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복을 오히려 풀세트로 착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옷통 까고 수련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 저게 운동하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바지는 입고 검술이나 곤술 이런 걸 무기술을 다룰 때는 망수의와 망건을 쓰고 망수의는 뭐라고요? 라운드 망수의 이무기가 그려진 옷. 망수의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라운드 넥에 반팔이에요. 아, 뭐야, 티셔츠네요? 망수의는 라운드 넥에 반팔이에요. 물론 안에 저고리를 한 벌 입고 그걸 말아 올리지만 망수의는 반팔이고 그리고 라운드 넥이에요. 그래서 고름을 이렇게 단디매서 이게 옷이 펄럭거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법을 수련할 때는 맨몸으로 그러니까 위통을 벗고 버섯만 신고 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수영 얘기도 이수영 보고 돌 들어보이라고 할 때 이수영도 결국 겉옷을 벗고 들어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할아버지께서 또 그 모습을 보이고 찍을 때는 또 한복 입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의상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제 여전히 그게 있고 이게 도복화를 하기 위해서 한복을 이렇게 다양하게 입었는데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천릭을 개량해가지고 천릭은 원래 훨씬 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돋바잖아요, 돋바. 군복이고 뭐 심지어 말을 탈 때도 입긴 입었죠. 마상제 할 때는 또 입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개량해가지고 그나마 입기 편하게 이제 개량했던 시도인 건데 나도 뭐 천릭을 입고 운동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한복 바지는 편하다. 왜냐면 행전도 편해요? 행전이 있어야 더 편해요. 행전이 없으면 조금 덜 불편해. 행전이 불편하니까 행전을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전이 없으면 불편해. 상대적으로. 이 엉덩이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강이 보호대를 우리가 차잖아요. 네. 택견할 때는 대부분 정강이 보호대까지 이렇게 차니까 결국에 행전을 찬 거랑 똑같아져요. 그렇구나. 그리고 엉덩이 품이랑 여기가 넓어야 발차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지는 맞아요. 편해.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택견했던 동아리 시절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의는 안 입어. 저고리는 아무도 안 입어. 그리고 티만 입고 해. 이거는 모든 협회가 다 공통이야. 다른 협회도 다 그래. 바지는 편해. 다들 하는 얘기가 바지는 편하다. 그런데 그렇구나. 상의는 불편하니까 벗고 해. 그래서 대부분 택견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바지가 회색이 되고 상의만 깨끗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범을 할 때 항상 A급 한복, 흰 한복을 따로 두고 시범만 딱 하고 그거는 이제 아껴두고 뭐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흰 한복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흰 한복은 사실 가장 바탕이 되는 옷이지 그것만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명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대한택견에서 맨 처음에 택견하셨는데 민복만 입고 운동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도령복 입고 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민복 입고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러냐고 자기는 생활한복 입겠다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훨씬 더 개량이 많이 거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의는 사실 고증적으로도 안 입고 하는 게 맞다. 티셔츠 정도만 입고 하는 게 과거에도 티셔츠랑 제일 비슷한 걸 만들어 입고 운동을 했고 정조시대 때 이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옷이 펄럭거리고 상이 불편하죠. 그거 입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뭐 과한 형식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양생택견.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해서 토스하고 강가정이 받아서 하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양생택견. 일단 고증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할 수는 있다.
성덕기 할아버지도 뭐 나이 들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 들어서 양승택견- 나이 들어서도 택견을 네, 운동으로 나이 하겠다는 들어서 거죠. 택견 못할 건 아니잖아요. 나이 그렇죠, 들었다고 뭐 그렇죠. 운동 그냥 접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산스장 가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다 잘 계시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택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양생 택견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특히 국가사업 지원금이나 아니면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는 좋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력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무술보다는 약간 좀 그냥 말 그대로 양생으로서의 그런 쪽으로 택견의 브랜드를 영향을 주지 않나. 뭐냐 인왕체육관에서도 연락이 와요. 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락이 와요. 택견 배우시면 죄송한데 글러브 끼고 샌드백 치셔야 된다고 라고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잖아요. 아 저분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런 거 하는 줄 알겠지? 할 수는 있어. 근데 아령을 들고 시켜. 딱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야. 운동은 하고 싶은데 헬스장을 갈 정도의 여력이나 지금 체력이 없으셔. 그러니까 택견을 그 언더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저도 그런 체육관 거- 관장이니까 네. 문의가 오면 내가 일생에 운동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택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고 그 허투루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브랜딩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짓수 무에타이 가가지고 신나게 치고받는 애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같이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예 반이 그냥- 완전히 달라야지. 그러니까 데려갈지. 마케팅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냥 완전 결이 달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택견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마케팅할 때 결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태극권이 일종의 그런 경로로 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태극권 같은 경우 양쪽 경로를 다 뭐 시도는 했었지만, 뭐 다 추수대회도 시도했죠. 있고, 네. 영화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강력한 무술로서의 이미지화도 많이 하고, 그 동시에 이제 양생 쪽으로 갔는데, 이 양생의 여파가 되게 강하긴 하죠. 강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양생 택견이 택견판에 주를 이루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건 아닌데, 기존 택견의 이미지, 나는 오히려 송덕기홍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모습이 기본적으로 노인이 하는 운동인가? 라는 이미지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60년 정도 일찍 내세웠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송덕기용 젊으실 때 실제 하셨던 나이대의 사진이라도 혹은 뭐 그거랑 비슷한 나이대의 3, 40대의 모습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쵸. 완전 노년의 그랜드 마스터가 하는 그런 걸로 이미지화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양생 택견 자체가 택견판의 주요 상품이냐 그것도 아니고 맞아요. 주요 고객이냐 그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택견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혹은 택견을 망쳤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복을 오히려 올려야 되지 않나. 그 한복이 더 망쳤네요. 한복이 근데 한복은 편하고 좋긴 한데 윗도리 벗고 근데- 하면 아, 이제 한복 바지는 강 관장님의 유구한 한복 혐오를 바탕으로 한복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생 택견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맞아요. 보기엔. 지금 총 15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4판 했나? 딱 4판 했거든요. 음. 이게 이제 문제죠. 더 빨리 해야 돼요. 알았어. 이렇게. 자, 마당놀이 감성입니다. 마당놀이 감성. 저는 마당놀이 감성도 어떻게 보면 양생택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당놀이는 라는 어떤 문화적 특성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술에 섞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냥 막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느껴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생택견이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게 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갈등이 크게 없어. 시범이야.
시민 참여형이야. 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무원들이 좋아할 법한 요소라고 음. 생각하고요. 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술로서 느끼는 진지함과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폭력성을 포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막말로 씨름 대회만 해도 훨씬 진지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택견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씨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킥이나 각종 타격이나 더 플러스 알파들이 추가된 무술이 택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한 힙스터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양생 택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무술로서의 어떤 브랜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적이고 기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그런 쪽 감성이 살아나는데 이게 그냥 쾌각쾌각 사물놀이 틀어놓고 이렇게 와 다 같이 놀아봐요 하면 결국에는 내가 저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저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과 시범을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합과 시범을 둘 다 저 감성으로 하잖아요. 아니죠. 시합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시합은 가령 예전에 KBS 스카이 명인전이나 네. 뭐 그런 것들 보면 진지하게 하죠. 경기 자체는 진지하게 하고 뭐 택견 배틀이 저거를 약간 섞었죠. 택견 택견 배틀도 배틀에서 섞고 대택도 섞어요. 대택도 대퇴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섞지 않죠. 옛날 명인전에선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섞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태권도도 시범이랑 시합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태권도 시범에서의 감성은 확실히 좀 뭐 자기들 특유의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시합은 또 시합대로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범이 시합화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시범의 형식과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당놀이 감성이 잘못됐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이제 택견 사료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용복 선생이 정리했었을 때 이제 막 뭐 한 번 이길 때마다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뭐 오통이라 그랬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련 택견 판을 재현할 때 모습이 마당놀이처럼 재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과연 이제 정말로 맞는가. 이제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령 이피주 선생의 얘기를 보면, 회고를 그쵸. 보면, 술 먹고 장구 치고, 소고 치고 장구 치고, 주색 잡기에 노래하고, 택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의적인 부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간의 결련 택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덕기 할아버지가 결련 택견을 설명할 때는 또 막 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련 택견이었어도 난이도가 사실 수준이 마당놀이 수준으로 애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하는 수준이 있고, 정말로 내기가 걸려서 판돈을 걸고 진지하게 싸우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투전판 같이 이제 아예 그냥 정말로 싸움이 주였던 판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무예로서 택견은 그 모든 것에 다 걸쳐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편전이나, 그러니까 패싸움, 그리고 석전? 이런 데에도 이제 택견의 요소는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안화계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안화기 딴죽이나 두발당상들을 편전에서 쓰고 석전에서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견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마당놀이 감성이 이제 택견의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 버렸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있고, 특히나 그것이 고도로 훈련된 고급 무예다라는 이미지를 잠식해버린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도 기능의 유려한 섬세한 동선, 우리가 한국 무용에서도 제대로 된 무용 하시는 분들의 동선의 형식을 일반 마당놀이랑 그냥 섞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구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예인들을 조금 약간 오히려 더 열화하는 관점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예인의 기회라는 것들이 좀, 그 당시 신분이 낮았어도, 지금은 현대인의 기회로서 있는 거고, 그것이 점점 고도화되는 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고, 관객도 그것을 감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도 되는 거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말씀하시면서 약간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당놀이도 기준이 없잖아요. 즐거우면 장땡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 같이 놀면 되는 거지. 그 안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고도 기능으로서의 관점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당놀이 감성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서도 이것들을 시범이나 이런 것들로 화하려면 저런 것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활개짓 같은 경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재 속에서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택견의 그 구체화된 택견이 어떤 계층이 무엇을 위해서 왜 했는지를 알지 못했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전통 연희들을 참고해서 이제 끌어왔고, 그 중에 이제 마당놀이가 강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중예술론에 대한 비평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 무엇이 민족적인 것인가 해서, 네. 민족적인 것을 민중적인 것과 등치하면서 전유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해방 계열의 그 사고관이 왜곡돼서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회가 행해졌던 역사적 맥락을 더 고증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걸 역사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현대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민중적인 민족관의 이미지가 중요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 때문에 당시의 서민, 당시의 평범한 사람, 당시의 민중, 당시에 없었고 돈 없고 땅도 없고 핍박받았던 민중의 문화가 민족의 것이다. 민족적인 것은 그 민중들의 것이다. 라고 등치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택견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택견은 기회적으로 보면 10년 정도를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고급 기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과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 거고 그러니까 마당놀이랑은 많이 다른 거죠. 결이 그래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당놀이 감성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택견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오. 만물 수박도 기원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상식적이라서 넣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택견이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무술일 것이다. 이제 요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저 수박도라는 건 일종의 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권도 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자꾸 저런 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저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역사적 근거가, 그러니까 공무원도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료가 닿는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있어요, 이미. 이거는 증명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자료가 얼마 없잖아요, 솔직하게. 조선이 그냥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저 그림 찌끄레기 하나 보고, 아, 저 봐라. 우리 민족들 옛날부터 쌈박질했다. 세상에 쌈박질 안 하는 민족이 어딨어요, 솔직하게. 레슬링 없는 민족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견강부여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몇천 년 전으로부터 기원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저는 사실 되게
그냥 답답했어요. 짜치는 소린데 내가 뭐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난 운동하러 여기 왔는데 체육관 왔는데 이딴 소리 들어야 되는 것도 짜증나고 이거 뭐 반박을 해줄 필요가 있나? 반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을까? 뭐 이러면서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저는 무술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기술들을 연마한다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더 잘할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저렇게 그 역사를 과도하게 멀리서 잡아오는 사람들이 전 자의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역사가 길어. 난 그 역사를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잊고만 있으면 돼. 이 사람들 잘할 생각이 없어요. 난 그냥 전통을 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려요. 거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제가 하는 소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쟁력 있도록 성장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도록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력을 갖고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넣었어요. 근데 일단 만물 수박도 기원설은 그냥 얘기만 들어 얘 그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이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분위기 네. 자체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운동을 썩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맑은 눈에 광인이 많죠. 맑은 건 겁나 많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네. 그 가령 각궁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대 때의 그림에 남아있는 활 모양의 형태들과 유사성이 계속 남아있어요. 형태적인 어떤 본질성이. 네. 활을 만드는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몸짓이 나름의 지리적 고착성 때문에든 뭔가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있죠. 근데 그거가 당연시 되거나 이것의 어떤 현대적 기원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은 훨씬 적고, 근세적 유래에 대한 관심은 훨씬 적은 상태에서 기원을 상고시대로 소급하거나, 삼국시대 정도로 소급하거나, 그래서 그때부터의 몸짓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서 강조하는 그런 태도가 아까 전에 말한 뭐 자아탁이나 말이 안 되는 이제 환상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가령 내가 가령이란 말 많이 쓰요. 예를 들어서 가령 처용무 자체는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용무의 조선 시대 때도 이어진 그 동작이 택견이랑도 똑같이 택견 무고춤에 나오는 동작들하고 동일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 동작이 무예적으로 어떻게 기법적으로 쓰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형태들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부 일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제 그 전체적인 기틀들이 정말로 100년, 200년 전쯤에 혹은 몇십 년 전쯤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는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쌍방인데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단으로 논의가 치닫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동작의 기원을 추적하는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마당놀이 감성과 만물 수박도가 그 양극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 시대 때부터 택견이 내려온 거고 나는 그 전통을 잊고 있어 이렇게 자의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동작들이 그냥 고구려 때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요동 벌판을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팔 휘적거리면서 이 주택 왔으면 정신 못 차린다고 큰일 난다고요.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가 변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으로 왔을 때 뭐 다양한 기술들이 유입되었을 것이고 왜냐면은 적을 상대할 때 막말로 그때 아이키도나 이런 거
그런 유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막 들어오고 서양 무술들 막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랑 아예 접점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산속에서 격리되어서 운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특히 그치, 군인들이 했던 운동인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현대적으로 요러요러한 어떤 그 주안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저 극단으로 가요. 그래, 역시 태견은 변화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해도 돼, 갑자기 이렇게 간다니까요. 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당놀이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우연히 마당놀이랑 이 만물수박도가 같이 붙었는데, 제 생각에 만물수박도는 극단적인 전통주의자들의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마당놀이자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무근본주의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글쎄요. 무엇이 태견을 망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상고 시대로 자꾸 소급하고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환단곡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런 거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는 위력이 많이 줄었다고 보기도 해서, 만물수박도 기원설은 본인이 관심 있고 공부를 하면 깨우치거든요. 마당놀이 감성은 근데 그런 면에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련택견판 재현이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과거의 사료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90년대 나온 책들에서 택견은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강화하는 문헌들도 꽤 많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네, 더 영향력은 마당놀이 감성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당놀이를 올리도록 나는 그 마당놀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이퀘크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마당놀이 감성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5개밖에 못했어요. 총 15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3시간 걸린다는 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네가 더 말이 많아, 지금. 아씨. 나도 쌓인 게 많았나봐요, 형. 네가 더 말이 많았어. 나도 쌓인 게 많았어.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택견 놀이론과 경기, 놀이냐 경기냐를 가지고 하는 논쟁? 이제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아무튼 택견을 무예 자체로 보지 않고, 택견은 일정한 형식의 경기나 놀이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에 택견의 그 범위를 축소시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자료 무시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옆에 활갯짓 강제 올 배제가 있는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월드로우라는 그 국어사전 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활갯짓에 대한 정의 4번에 택견에서 어깨부터 팔까지를 좌우로 흔들면서 기를 모으는 동작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거 참 정말 이래서 AI가 무섭다니까.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열받네요. 아무튼 네. 저는 여기서는 별로 할 말이 그렇게 없고요. 근데 뭐 둘 중에 뭐가 더 나쁜지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두 개의 논의는 그냥 저로부터 벗어나 있는 논의들이에요. 일단은 저는 공관장님한테 배울 때 상대 얼굴을 바닥에 비벼버리라고 절대 다시 일어날 생각도 못하게 패야 된다고. 다시는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꺾어야 된다고 배웠고. 살벌하게 했네. 제가 놀이와 경기랑은 아예 어떻게 보면 저는 밑에 택견을 한참 이 갈등이 심할 때 배웠기 때문에 이런 놀이나 경기 자체를 접하지 못한 채 격리되어서 그렇게 배웠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활갯짓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활갯짓을 일종의 고급 기술로서 생각했고 그렇게 인식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활갯짓이라는 대상 자체를 제 머릿속에서 많이 지우고 살았죠.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자세나 그 자세의 흐름들, 어르기 그런 것들이 활갯짓과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계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강관장님께 좀 의견을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활갯짓을 이제 강제로 두거나 배제하거나 뭐 이 얘기는 활갯짓을 이제 경기에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규칙화, 그 그렇죠. 신한선 선생님의 유지죠. 네. 그리고 배제라는 건
그렇게 하는 활갯짓 없고, 활갯짓은 편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구부리는 거죠. 구부러진 막대를 반대로 피기 위해서 구부렸던 행동처럼 이제 활갯짓을 오히려 확 없애버렸던 그렇죠. 그런 스타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활갯짓의 구체적 쓰임과 그 이용 방법이 전해지지 않았던 조건 하에서 신한수 선생님이 활갯짓을 강제로라도 남겨놨으니까 활갯짓이 연구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신한수 선생님에 대해서 예전에 비판적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 나이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본인의 한계 상황에서 무언가 단서들을 남기기 위한 행동들로 여겨져서 활갯짓 강제나 맞아요. 배제는 조금 더 덜 영향력이 덜하지 않았나. 뭐 그리고 놀이론이나 경기론은 이따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보는데, 한편으로는 놀이론이냐 경기론이냐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놀이론 또는 택견을 놀이나 경기로 보는 경기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 경기적인 측면이었던 것이 마당놀이랑 섞이면서 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라는 것 자체는 경쟁적인 거고, 그거 자체가 맞아요. 스포츠적 요소기 때문에, 뭐 씨름이 경기인데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엄청나죠. 경기를 잘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견이 경기였었다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활갯짓 강제는 뭐 신한수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입장에서 얘가 연구과제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남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둘 다 뭐 나름대로 그거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택견에 살 수가 없다느니, 뭐 예법이 어떠느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놀이론이나 경기론이 택견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줬다라는 점에서 택견 올리겠습니다. 놀이론과 경기론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늘 게 없어서 넣은 것들이고요. 지금 최종 보스 2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등재,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것들까지 포함이지만, 이게 좀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는 영향들, 그다음에 협회 분열을 이끄는 어떤 양상들. 근데 협회 분열을 이끌었던 이유는, 이게 만약 무형문화재가 아니었으면은 거기까지 갔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지금 약간 오해가 됐는데, 유네스코를 걸어놔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말고 그냥 그냥 국가유상청 로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중요 아시겠지만- 무형문화재가 된 걸 네네네.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신한승홍의 어떤 업적이고, 신한승홍은 택견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신 건데,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가, 신한승홍의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분들이 이제 추모사에 오셔서 늘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들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이제 다 되었다. 그러고 그냥 방에서 이렇게 피곤하시게 이렇게 딱 들어가시는 그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네네. 그런 것들인데,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권 다툼이나 어떻게 보면 연구를 좀 저해하는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은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한번 되면 그 바깥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또 추가해서 포함하고 이게 되게 어려웠나 봐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민한 후속 연구나 발전을 좀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저도 얘를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게 스스로 택견을 망친 최악의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언급하고 지나갈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네. 얼굴 한판 같은 경우엔 참 재밌는 게, 신한수 선생님도 왕십리 출신이지만, 그렇죠. 김명근 선생님은 따기를 어렸을 때 실제로 했잖아요. 그 실제로 있었던 경기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예 명절 때 정말로 마을 대항으로 했었던 경기예요. 네. 까기 규칙에서 얼굴을 실제로 발로 차면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기 규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 내가 발로 네 얼굴을 칠 정도면 손으로는 이미 네 얼굴이 걸레짝이 됐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손으로 치는 거나 발로 치는 거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근데 발이 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손으로는 우리가 서로 얼굴 치면 서로 상하니까 애들끼리는 발로만 딱 하면은 이 발로 맞출 정도 실력이면 손으로는 이미 여러 번 맞췄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발로 얼굴을 차면은 이기는 거다라는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네요. 그것도 스치는 거 아니고 제대로 딱 한 번 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지금은 스치듯 하는 그 강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 그건 이제 협회별로 다른데 뭐 네. 어떤 데는 스치기만 해도 되고 어떤 데는 닫고 밀어야 되고 어떤 데는 그냥 딱 쳐야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기준이라는 게 불명확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드 위로 친 거는 안 치고 정확하게 딱 얼굴을 맞춰야 되긴 하는 거고 목까지 포함하는 거고 목도 포함이군요. 목을 포함하죠. 이 까기 때는 일부러 턱이 다칠까봐 목을 차줬대요. 일부러 목을 차주는 이빨이 거예요. 깨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참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목은 진짜 잘못하면 가는데 배려로서 목을 차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옛날에 마우스피스가 없으니까 이가 나가거나 그렇죠. 턱이 부러지면 이제 또 크게 그것도 크게 다치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얼굴 한 판은 뭐 그렇게 되고 근데 무형문화재는 등재는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많은 것들의 어떤 씨앗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필요악이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얼굴 한 판은 실제로 뭐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까기가 그렇죠. 서기택견이나 애기택견의 원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고증적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느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손기술이 발기술하고의 그 일맥상통함이 살아있었으면 얼굴 한 판룰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더 의미가 잘 살아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맞아요. 면에서 무형문화재 등재를 일단 올려봅시다. 무형문화재 등재가 잘못됐다라기보단 그 등재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얼굴 한 판 룰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MMA 시합에서 하이킥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점점 시합에서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인 MMA의 평준화, UFC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수련생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하이킥을 그렇게 연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만약에 근데 이런 이제 룰이, 본격적으로 딴죽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먼저 말씀 다 하세요. 네,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난 말을 다 한 줄 알았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룰이 있었으면은 아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차기 연습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UFC나 뭐 종합에서의 경향이 점점 수입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내가 서 있고 내가 상대는 넘어지고 있거나 균형을 잃는 상황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네. 갑자기 다시 킥의 유효성이 또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까기를 배울 때는 김명근 선생님이 얼굴을 멀쩡히 서 있는 사람 얼굴을 차는 경우 많지 않아요. 딴죽을 쳐서 이 사람을 흔들어 놓고 얼굴을 차는 경우가 많아요. 태기질을 걸어 놓고 이 사람이 흔들려서 머리가 어깨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때 차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공과정을.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얼굴 한 판 부분은 뭐 특히나 이 사람의 균형을 휘청해가지고 머리가 미들 레벨로 내려오고 있을 때 얼굴을 찬다는 건 엄청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얼굴 한 판 룰은 뭐 계속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MMA도 트레이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룰로 훈련을 하듯이.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올리십시오. 최종 보스가 나왔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요? 아닌가? 인터넷이 끊기는. 야, 이거는 시드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저 아까 처음에 돌렸을 때 뭐랑 붙었는지 알아요? 뭐랑. 저 그냥 예시로 한번 돌렸는데 딱 처음에 이크에크랑 도끼질이 붙었어요.
음, 어, 제가 먼저 그래도 말했습니다. 역품, 그래, 먼저 말해요. 예. 아, 역품이 이기나? 그래서 난 역품이 지금 엉덩이를 내밀면서 허리 제기 중심으로 하는 품밟기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아. 그 헬리콥터 도끼질보다도 어쨌든 이미 90년대 때 크게 망하게 만드는 왜냐면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건 2000년대 2000년대에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2010년대에 나중에 밈이 됐지. 이거는 그죠? 이미 네, 택견이 맞아요. 망한 다음에 등장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택견이 한 번 망하고. 이미 택견은 망했었고 그 택견을 망하게 한 데는 저게 굉장히 그러니까 역품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역품이라는 거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밟는 건데.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사진에 나오듯이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품밟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역품이죠. 압도적으로. 이거 요즘 AI가 그런 거 만드는 거 아세요? 백룸이나 약간 기괴한 이미지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약간 호러 분위기만 주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거든요, 요즘.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뭐가? 불빛과 배경 속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서 엉덩이를 흔들고 있어요. 약간 무섭지 않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제기라는 건 없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말도 안 되게 택견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건 뭐 진짜 좀 무서운 네. 것 같아요. 빼박이야 빼박. 역품을 올리시고 이제 이 도끼질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자면 어쨌든 뭐 연달아서 계속 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송도끼 할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뭐 지금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 하고 이건 어느 정도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그거를 고수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남는 뭐 그러니까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활개짓을 연습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한 손으로 돌릴 때 이런 식으로 활개짓을 연습하는 거 연달아서 이쪽으로 돌리면서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근데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하신 거는 그럼 지금 하신 수련 거는 과정에서 동작을 그냥 익히는 거고. 어깨 풀기 같은 거잖아요. 약간 그렇지, 길 그렇지, 만들고 저거를 아령 들고도 하고 무게도 치고 음. 그런 어떤 플로우의 관점으로서 하는 건데 저 대나무 헬리콥터는 저렇게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굉장히 어떤 비기처럼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하는 도끼질은 택견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튼 뭐 길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네. 저는 이제 역품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이 역품을 보면은 이 초록색 배경, 이 90년대 이 분위기, 이게 되게 기괴하단 말이에요. 약간 곰팡이의 좀 느낌이 나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기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그때 전국에 도장이 200개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때려치게 만든 게 저거예요. 맞잖아. 나 전 갑자기 모르죠. 톤이 얘기하라고 톤이 확 올라가는데. 빨리 얘기해. 아니 막말로 말이 안 되는 동작을 가장 근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마치 이거 선생님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택견 다 말아먹은 거야 저게. 그리고 저거가 전통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는 뭐 그거는 택견을 앞으로도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품이라는 말로 포함되는 허리제기 중심의 품밟기는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동작들이 안 나오고 기술도 안 나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짓거리고 그냥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런 건 있어. 가령 허리제기가 중요하죠. 왜냐 뭐 페레이라도 강조하지만 내가 스웨이를 하는데 이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서 나를 끌어가. 스웨이를 싹 했다가 끌고 와가지고 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허리제기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택견의 근본 동작이 그 허리 제기만 계속 주구장창하면서 역품으로 가면 역품은 심지어 그 원리를 살리지도 못해. 그래서 아무튼 네.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얘네 둘이 붙은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소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이 헬리콥터 도끼질을 지도하나요? 세 번까지 일선 도장에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막 100번씩 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 하다 왜- 어깨 왜- 다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이 사람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럼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이 헬리콥터 도끼질도 체육관에서 사람 수십 명이 해가지고 팔을 돌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 뭐 이것도 전에 들은 얘기라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단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요. 그거를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촬영하기 직전이요? 네, 촬영하기 전까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그렇게 그 단체 내에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예. 역품은요? 역품은 모두가 동의하지. 그 단체에서는 다 근본 동작으로 해놨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김명근 선생님 대택에 계실 때 내가 왜 그러냐, 왜 이게 충성 확인처럼 사용됐냐고 얘기하냐면 이용복이 앞에서 지도하라고 시켰대, 김명근 선생님 보고. 그래가지고 김명근 선생님이 나는 못한다고. 나는 이런 건 못한다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시키는데 이 사람이 하느냐, 이걸 복종을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켜보니까 이상한 짓거리거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가면 또 해야 되잖아. 그쵸. 되게 컬트적이네요. 택견을 망친 주범이야, 저게. 얘 말도 안 잘하면? 되는, 말도 안 되는 동작을 근본으로 세워가지고. 좀 강력한 우승 후보네요. 심지어 저거는 도겸 회장님도 그 여덕의 택견책에 나오지만 엄청 강하게 비판했었던 거고, 뭐라고 중계에서도 하세요? 저렇게, 지금 책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아무튼 송덕기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안 밟았다고. 결연택견협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저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럼, 저 역품 저렇게 밟는 거, 저거는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렇게 안 했다. 엉덩이 저렇게 흔들면서 안 했다. 뭐, 아무튼, 저거는, 택견을 동작 그 자체로만 보면, 택견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에요. 허리제기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동반돼서 정확한 쓰임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물론 발차기에 순간적으로 좋긴 하죠. 탄력 세우는데 좋고. 근데 연타를 만드는데도 나쁘고, 택견이 단발성 싸움으로 가게 됐었던 맥락도 저거랑 같이 있고, 왜냐면 허리제기를 연달아 하기는 어렵거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설명에 치중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더 MG하게 보라지가 진짜 레전드거든요. 저 이 사진 찾으면서 이제 기함을 토했어요. 저는 밖에 가서 택견한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렇지. 네, 둘 다예요 사실. 저 밖에 가서 택견한다니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제가 믿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인가? 왜냐면은 저거 한다고 보면 신천지 쳐다보듯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이 두 개가 약간 겹치는 요소가 있는데 택견에 도끼질이 없냐? 도끼질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꼴이 이상해요. 택견에 허리를 내미는 동작이 있냐? 있어요. 근데 저렇게 그치.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요소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리고 그걸 연달아 한다는 것까지도 되게 재밌는 공통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더 독성이 강한 거짓은 상당 부분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야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접근되거든요. 원래 사기꾼들은 거짓말만 하지 않아요. 상당한 진실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발언 속에. 택견에서 했던 거 맞아요. 도끼질도 있고 역품물도 있고 도끼질 연달아 치는 것도 있지. 한 두세 타 정도는 연달아 칠 수도 있지. 이렇게 그치. 치고 이렇게 칠 수도 이렇게 있고 치지 않나. 이렇게 치고 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치지. 근데 이걸 이렇게는 치지 않는 거지.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역품도 마찬가지야. 허리제기 탁 드는 게 있지, 당연히. 발차기 할 때도 팍 허리를 내밀어야 되는 거 있지. 그럼 쓱쓱 움직이다가 한번 팍 들어가는 건 있고, 배지기를 할 때도 허리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저걸 연달아 계속 저렇게 수련한다? 그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동작을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산도 갉아먹는 짓이잖아. 막말로. 그렇죠. 돈을 날리는 짓이죠. 아니, 왜 막말로 시작했을까요? 그게 이제 분파 정리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후에 택견의 그 파벌 싸움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각자의 스타일을 확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돌이켜 보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8강 가보죠. 택견을 망친 최악의 요소 월드컵 16강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헬리콥터 도끼질을 이기고 역풍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8강은 우리 또 숙제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할 얘기들을 좀 더 정리해서 오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떠들어야 되는 토픽으로 그냥 하나씩 잡고 조져도 돼요.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걸 같이 마음속에 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끼리 또 상호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종료하는 걸로. 네, 종료하는 걸로.